1147년 겨울 화이트홀 궁전의 복도에서는 참을 수 없는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하인들은 왕실 방을 지나갈 때 향이 스며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침대에 누워있는 약 180kg의 괴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고름이 가득한 궤양으로 덮여 있었고 어떤 향이나 방향성 허브로도 가릴 수 없는 썩은 살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헨리 8세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형체가 기괴하게 변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음모와 결정이 이루어졌던 왕실방은 이제 고통의 방으로 변했습니다. 두꺼운 벨벳의 커튼은 닫혀 있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부패 광경을 거의 가리지 못하는 희미한 빛 속에 신뢰를 담갔습니다. 왕은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때 무술 대회에서 강하고 민첩했던 그의 다리는 이제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덮여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사냥 사고로 인한 허벅지의 오래된 부상은 계속해서 고름을 흘리는 열린 상처로 변했습니다. 무력한 왕실 의사들은 허브 파스와 연고를 바르며 그의 고통만 증가시킬 뿐이었습니다. 한때 음악, 춤, 궁정 음모로 활기찬 궁전은 이제 속삭임과 서두르는 발자국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궁정 신하들은 왕의 침실 근처의 복도를 피했고 군주의 앞에 소환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무거운 공기는 질병의 냄새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전조도 담고 있었습니다. 왕의 침대 근처에 다가갈 만큼 용감한 소수의 사람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쓰라림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빛나고 결단력 있던 그의 눈은 이제 그를 괴롭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듯이 그의 벽을 장식하는 호화로운 테피스트리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때 왕실의 아름다움으로 감탄받던 그의 얼굴은 이제 부어오르고 일그러져 있었으며 과도함과 고통의 세월로 흉터가 남았습니다. 맑은 정신의 순간에 헨리는 무력한 분노의 발작과 깊은 우울증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의 고통의 비명은 복도를 울려 퍼졌고 끊임없는 경계에서 교대하는 성직자들이 중얼거리는 기도와 섞였습니다. 교황에게 도전하고 한 국가의 신앙을 재구성한 군주는 이제 자신의 영적 의심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밤의 고통이 더 심해질 때 하인들은 그가 과거의 이름 캐서린 앤 제인, 그의 격동적인 통치 기간, 동안 죽거나 버려진 그의 아내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선고한 군주는 이제 거의 감춰지지 않은 공포로 자신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르네상스 이상의 화신으로 통치를 시작한 사람, 젊고 강하고 교양 있고 강력한 이 고통스러운 생물로 변했을까요? 영국의 황금 왕자 자신의 변덕에 따라 교회를 굴복시키고 2명의 아내를 처형하고 영원히 그의 왕국의 모습을 바꾼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썩어가며 가장 충성스럽거나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궁정 신하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그의 날을 마감할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1485년이었습니다. 헨리 튜더가 보스워스 필드에서의 승리 후 왕위를 차지하고 헨리 7세가 되었을 때 영국은 피비린내 나는 장미 전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남길 왕국은 변화된 국가였습니다. 여기서는 오랜 귀족들이 수십 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흩어졌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왕자 헨리는 통치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로서 그는 왕위 계승자인 형 아서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서가 왕관의 책임을 위해 준비되는 동안 젊은 헨리는 무술과 깊은 지적 지식을 결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성격을 형성하게 될 자유였습니다.
16세기 초 중세 영국은 깊은 변화를 겪는 왕국이었습니다. 봉건 제도는 무역과 왕실 권력이 강화되는 새로운 중앙 집중식 질서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최고로 군림했으며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광대한 재산과 정치적 영향력도 통제했습니다. 대륙에서는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사상들이 오래된 확실성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이 배경 속에서 젊은 헨리는 진정한 르네상스 왕자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1.8mm가 넘는 큰 키와 탁월한 체력을 갖춘 그는 전쟁 기술과 귀족 스포츠를 완벽히 습득했습니다. 창시합 대회에서 그의 기술은 전설적이었습니다. 사냥에서는 그의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빛났던 것은 신체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헨리는 라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신학을 공부했고 음악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곡을 작곡하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의 교사들은 그를 전사의 힘과 학자의 지성을 결합한 영재로 여겼습니다. 치돈 2년, 형 아서의 조기 사망으로 헨리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상대적 자유를 누리던 젊은 왕자는 왕위 계승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적 결정은 일찍이 정치적 수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형의 젊은 미망인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하여 강력한 스페인과의 중요한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차티세옹 9년, 아버지의 사망 후 헨리는 1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대관식은 런던이 수세대 동안 보지 못했던 장관이었습니다. 새 국왕은 젊음, 활력, 세련된 교육을 결합하여 국민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귀족, 성직자, 평민들은 그에게서 영국의 새로운 영광의 시대에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의 대관식은 영국 궁정의 변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축하 행사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고 토너먼트 연회, 축제는 왕국의 부뿐만 아니라 시작되는 새로운 통치 스타일도 보여주었습니다. 헨리 7세의 엄격한 궁정은 르네상스의 문화와 화려함의 중심지로 변했고 예술가, 학자, 외교관들이 오랜 귀족들과 어울렸습니다. 왕으로서의 첫 해에 헨리 8세는 모든 젊은 군주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의 승리한 군사 작전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1113년 스퍼스 전투는 그의 명성을 전사와 군사 지도자로 확립했으며 전장에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존경과 충성심도 얻었습니다. 영국은 마침내 중세 기사도 이상을 구현하면서도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국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통치 초기 정치적 처형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먼드 더들리와 리처드 엠슨, 아버지의 전 장관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갈취와 반역 혐의로 그들은 1110년에 처형되었습니다. 젊은 왕은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 획득은 영국의 국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111년 헨리 8세는 교황 줄리우스 2세, 스페인, 베네치아와 함께 프랑스에 맞서 신성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영토를 지배했던 영국 중세 왕들의 영광을 되살릴 기회였습니다. 이어진 군사작전은 그의 전사왕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토마스, 울지 추기경은 그의 오른팔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낮은 출신이었지만 대법관으로서 절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행정 아래 영국 궁정은 전례 없는 권력과 화려함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외국 대사들은 젊은 왕을 둘러싼 사치와 화려함에 경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외부 승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 헨리는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남자 상속자의 부재였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은 여러 아이를 낳았지만 오직 메리 공주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왕을 소비하기 시작했고 미래 비극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첫 번째 큰 배신은 내부에서 왔습니다. 1921년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중 하나이자 왕위의 야심을 품은 버킹엄 공작이 음모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형식적이었고 그의 공개 처형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어떤 귀족에게도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왕의 폭력은 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 사상이 영국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루터에 반대하는 논문으로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은 헨리는 잔인하게 대응했습니다. 개혁자들은 화형에 처해졌고 그들의 책은 금지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영국 교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수도원들은 엄격한 검사를 받았고 성직자들은 종교 문제에서 왕의 우위를 인정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세속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은 왕의 손에서 융합되기 시작했으며 더 극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에음이 15년 헨리 8세는 우호적 보조금이라는 강제 세금을 부과했고 이는 대중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의 대응은 가차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처형되었고 전체 공동체가 처벌받았습니다. 해방자로 환영받던 왕은 이제 그의 폭군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앤 볼리는 여왕의 시녀로 궁정에 등장했습니다. 젊고 교육받고 야심찬 그녀는 단순한 왕의 정부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왕의 접근에 대한 그녀의 저항은 그에게 영국 역사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집착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감정적 비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명랑함과 매력으로 알려졌던 왕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분노의 발작은 궁정을 공포에 떨게 했고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장관인 울지도 자신의 지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가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긴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교황에 대한 요청은 전례 없는 외교적, 종교적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교황이 무효화를 거부한 것은 로마와의 단절과 성공회 설립으로 이어질 사건들을 가동시켰습니다. 이 장은 헨리 8세가 그의 가장 과격한 결정의 직전에 있을 때 끝납니다. 수세기 동안 영국인의 삶을 형성해온 가톨릭 교회와의 단절, 상속자를 위한 왕의 개인적 전쟁은 그의 왕국을 분열시키고 르네상스 왕에서 두려운 폭군으로의 그의 변화의 시작을 알릴 종교혁명으로 변화하려고 했습니다. 르사담 33년은 헨리 8세의 절대 권력의 정점을 표시했습니다. 영국 교회에 대한 우위 선언으로 왕은 이제 신하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통제했습니다. 그의 의지에 도구로 변한 의회는 전례 없는 그의 권력을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캐서린과 아직 결혼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앤 볼린과의 결혼은 왕의 욕망 앞에서 왕국의 법이 얼마나 유연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로 승진한 토마스 크랜머는 왕의 첫 번째 결혼을 무효로 선언하고 앤과의 결합을 인정했으며 이는 가톨릭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일련의 사건이었습니다. 반대자들에 대한 왕의 대응은 잔혹했습니다. 전 대법관이자 가까운 친구였던 토마스 무어는 교회에 대한 왕의 우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935년 존 피셔 주교와 함께 그의 처형은 유럽 지식인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때 폭정에 반대하는 글을 쓴 온화한 인문주의자는 이제 절대 권력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부패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6년에 시작된 수도원 해산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 중 하나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에 속했던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저항한 수도원장들은 처형되었고 신성한 유물은 파괴되었으며 수세기에 걸친 도서관이 약탈되었습니다. 영국의 물리적, 영적,
풍경은 돌이킬 수 없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아들 대신 또 다른 딸인 엘리자베스의 출생으로 앤 볼린과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왕좌에 올린 동일한 법적 도구가 이제 그녀를 파멸시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1936년 5월 앤은 반역, 근친 상간, 마법 혐의로 런던 탑에 갇혔습니다. 앤 볼린의 재판은 왕이 법적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법적 형식이었습니다. 증인들은 강요받았고 고백은 고문해서 얻어졌으며 결과는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칼레에서 특별히 데려온 사형 집행인에 의한 여왕의 처형은 정권의 잔혹함의 새로운 수준을 표시했습니다. 반란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36년 은총의 순례는 수천 명의 북부 영국의 가톨릭 신자들을 모아 종교적 변화와 수도원 파괴에 항의했습니다. 왕의 초기 대응은 화해적이었으며 반란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이 해산되자마자 왕의 복수는 무자비했습니다. 수백 명이 처형되었으며 반란을 이끈 귀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앤 볼린의 처형 단 11일 후에 제인 시모어와의 결혼은 그녀가 에드워드 왕자를 출산했을 때 짧은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산용열로 인한 제인의 죽음은 왕을 깊은 우울증에 빠뜨렸습니다. 이미 변덕스러웠던 그의 기질은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외교적 고립이 커져갔습니다. 한때 경쟁 강대국이었던 황제 찰스 5세와 프랑스의 프랑시스 1세는 외교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헨리 8세는 대륙 동맹국 없이 남겨졌습니다. 가톨릭 침략의 위협이 왕국에 드리워져 해안 요새화의 막대한 지출을 강요했습니다. 가족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의 딸인 메리 공주는 자신의 비합법성을 인정하도록 강요받으며 사실상 감금 상태로 살았습니다. 앤 볼린의 딸인 어린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로 궁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일한 남자 아들인 에드워드 왕자는 고립되어 자랐으며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집착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일드비 40년 클레브스의 앤과의 재앙적인 결혼은 영국 개혁을 설계한 장관인 토마스 크로멜의 정치적 쇠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반역과 이단 혐의로 그의 즉각적인 처형은 누구도 왕의 분노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튜더 국가 기구를 구축한 사람이 그것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은 1912년 왕의 5번째 아내인 캐서린 하워드의 처형으로 끝납니다. 젊고 무모하며 아마도 간통 혐의의 무죄였던 그녀의 죽음은 기사도적이고 예의 바른 왕의 확실한 끝을 표시했습니다. 그의 자리에는 파괴적인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인 편집증적인 폭군이 나타났습니다. 543년은 헨리 8세에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6번째이자 마지막 아내인 캐서린 파르와의 결혼은 증가하는 불안정의 왕국의 현실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52세인 군주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운동선수였던 그의 신체는 병적인 비만과 잘 치유되지 않은 일련의 부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536년 창시합 중 사고로 인한 다리의 오래된 상처는 결코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궁정 의사들은 그의 다리에 퍼지는 고름이 가득한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매일 싸웠습니다. 붕대에서 나오는 악취는 너무 강해서 궁정 신하들은 그를 보기 전에 그의 접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실수가 놀라운 속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043년에 시작된 프랑스와의 전쟁은 왕실 금고를 고갈시켰습니다. 프랑스 땅에서의 초기 정복은 일시적이고 유지하기에 너무 비싼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부울로뉴 포위는 피러스의 승리로 방역에 취약한 영국을 남기며 사람과 자원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습니다. 끝없는 전쟁에 자금을 대기 위해 연속적으로 평가절하된 왕국의 화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습니다.
기본 식품의 가격이 폭등하여 일반 국민들 사이에 기아와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고립되었던 항의가 이제 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차원에서는 혼란이 완전했습니다. 왕은 가톨릭과 개신교 경향 사이에서 오갔으며 번갈아가며 양쪽을 박해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이단으로 불태워지는 동시에 가톨릭 신자들은 반역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영국 교회, 그의 가장 큰 창조물은 예측할 수 없는 공포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내부 배신이 늘어났습니다. 왕국의 가장 오래된 귀족 집안의 노퍽 공작과 그의 아들 서리 백작이 의심스러운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서리는 처형되었고 오직 왕의 편리한 죽음만이 노퍽을 단두대에서 구했습니다. 왕의 편집증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자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왕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항상 두려웠던 그의 분노 발작은 더욱 격렬하고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작은 실수로 구타당했고 궁정신하들은 불만의 조짐이 보이면 그의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궁전은 지속적인 공포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황금 왕자에게 매료되었던 국민들은 이제 그의 폭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했습니다. 이전에는 군중을 끌었던 공개 처형이 이제는 조용한 항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동성 감소로 인해 왕을 점점 덜 보게 되었고 공개 행사는 드물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아내인 캐서린 파르는 거의 그녀의 전임자들의 길을 따라갈 뻔했습니다. 그녀의 신학적 토론과 종교 개혁에 대한 열정이 왕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직 그녀의 외교적 기술과 연극적인 굴복만이 그녀를 이단에 대한 공식 고발에서 구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왕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지속적인 위협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일한 남자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인 에드워드 왕자는 사실상 격리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후계자의 생존에 집착한 왕은 소년 주변에 인위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사소한 질병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즉시 왕자의 존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통치의 마지막 몇 년은 군주의 완전한 통제력 상실을 보여주는 일련의 처형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의 고통을 완화시키지 못할 때 의사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의견 불일치로 조언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구축한 국가기구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은 재앙적인 규모의 위기로 끝납니다. 전북 46년 12월 왕은 수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한 분꾀를 겪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의 정신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궁정은 끝이 가까워졌음을 인식하고 파벌로 재조직되기 시작했으며 그의 죽음 이후 필연적으로 이어질 권력 투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된 통치는 불가피하게 어두운 결말로 향해 갔습니다. 547년 1월 런던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화이트홀 궁전에서 왕실 의사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죽어가는 왕의 고통을 완화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헨리 8세는 55세의 나이에 침실에 갇혀 있었고 그의 거의 180kg에 달하는 괴물 같은 몸은 침대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왕의 최종 붕괴는 일련의 격렬한 열로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다리의 궤양은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괴저성 상처로 변했습니다. 치료에 실패할 경우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는 의사들은 그의 고통만 증가시키는 파스와 사혈을 적용했습니다. 왕의 공개적인 굴욕은 완전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군주로 여겨졌던 사람은 이제 특별히 그의 체중을 지탱하도록 제작된 의자에 실려 다녀야 했습니다. 그의 하인들은 그를 방 사이로 이동시키기 위해 도르래와 로프의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그는 마치
기괴한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그의 위험 있는 존재에 매우 의존했던 궁정은 이제 거의 그 없이 기능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그의 질병의 악취가 닿지 않는 거리의 방에서 만나는 작은 조언자 서클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공포를 통해 구축된 왕권은 그의 몸과 함께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한 고발, 이전에는 술집과 고해소에서만 속삭여지던 것들이 이제 더 공개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된 아내들, 배신당한 친구들, 파괴된 수도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도전하고 약탈했던 가톨릭 교회는 미래 통치해 있을 수 있는 복원을 기대하며 그의 끝을 기다렸습니다. 대중의 판단은 무자비했습니다. 런던 거리에서는 그의 신체적 쇠퇴를 신의 벌로 묘사하는 풍자적인 노래들이 유포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체제 설교자들은 그의 상처를 천국의 분노의 표시로 해석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목소리를 침묵시켰던 공포는 그의 연약함의 증거 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포 통치에서 살아남은 귀족들은 필연적인 것을 준비했습니다. 젊은 에드워드 왕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었고 각각 다음 통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런던 탑에 갇힌 노폭 공작은 1월 28일로 예정된 처형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왕의 마지막 권력 과시의 희생자였습니다. 그의 맑은 정신의 순간에 헨리는 자신의 내면의 판단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희생자들의 유령이 그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그가 열병 선망 중에 앤 볼린과 캐서린 하워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로 선언했던 사람은 이제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두려워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몸을 치료할 수 없어 적어도 그의 양심을 위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측근 중 한 명인 안소니 데니 경은 그가 자신보다 더 큰 권력에 설명할 준비를 할 용기를 제안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왕은 그가 피할 수 없는 재판 앞에 있었습니다. 왕의 침대로 불려온 크랜머 대주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왕의 변덕에 따라 교회를 형성한 영국 개혁의 건축가는 이제 그의 창조자에게 영적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체적 부패의 공포 앞에서 기도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굴욕은 그의 유언장을 다시 써야 할 필요성과 함께 왔습니다. 한때 검과 펜을 다루는데 확고했던 그의 손은 이제 통제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문서는 도장으로 서명해야 했으며 이는 그의 자율성 상실의 최종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에서 생사를 통제했던 왕은 이제 자신의 이름조차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은 1947년 1월 27일 밤에 끝납니다. 화이트홀 궁전에서 도시의 종이 완전한 시간을 알리는 동안 왕은 그의 공포 통치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심판했던 사람은 이제 역사와 영원 앞에서 자신의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1417년 1월 28일 새벽 헨리 8세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렇게 자유롭게 분배했던 죽음이 마침내 그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스러운 숨소리로 표시되었으며 그의 부패된 몸은 마침내 몇 달 동안 그를 소비해온 궤저에 굴복했습니다. 그의 죽음의 상징성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노폭 공작의 처형이 예정되어 있던 같은 날이 왕 자신의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처형인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노폭은 런던 탑에 남아 있었고 희생자를 살리고 사형 집행인을 데려간 운명의 아이러니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왕의 시신은 궁정 신하들이 그의 죽음을 비밀로 유지하는 동안 며칠 동안 화이트홀에 남아 있었으며 부풀어 오르고 부패했습니다.
개인 의회는 젊은 에드워드 6세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인들은 왕실 시신이 납관에서 폭발하여 그가 안치된 예배당 바닥으로 체액이 흘러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헨리 8세의 기억은 그의 죽음 이후 복잡한 변형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의 직계 후계자들은 튜더 왕조의 창시자에게 마땅한 존경과 그의 과도함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개신교 아들 에드워드 6세는 아버지가 시작한 개혁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가톨릭 딸 메리 1세는 그의 종교 개혁을 지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앤 볼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는 실용적인 중간 지점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기억의 파괴는 그의 통치의 상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약탈한 대형 수도원들은 폐허로 남아 그의 탐욕에 대한 침묵의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몰수한 금으로 지어진 그의 궁전들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웅장한 프로젝트인 햄프턴 코트는 왕실 낭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미지에 대한 명예훼손은 메리 1세의 가톨릭 시기 동안 특히 심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를 욕망과 탐욕으로 고대 신앙을 파괴한 영국의 네로 괴물 폭군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처형된 아내들은 순교자로, 그의 정치적 희생자들은 성인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가 도전했던 가톨릭 교회는 이제 그의 통치의 서사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역사적 아이러니는 그의 개혁이 살아남고 번성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변덕에 의해 창조된 성공회는 지속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적 정당화의 필요성에 의해 강화된 의회는 미래의 군주들이 뒤집을 수 없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로마에서 분리된 국가 주권의 개념 자체가 영국 정체성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의 결과는 깊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수도원의 해산은 영국의 물리적 풍경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도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 계급이 등장하여 수세기 동안 영국 정치를 지배할 개신교 귀족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이전에 교회가 지배했던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토마스 크로멜이 실행한 그의 행정개혁은 현대 영국 국가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 왕실 관료제의 강화, 기록의 체계화, 이 모든 변화들은 그 창조자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건설한 튜더 국가는 그 자신의 왕조보다 더 지속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동안 썩어버린 왕에게서 무엇이 남았을까요? 현대화와 폭정, 개혁과 파괴의 모순적인 유산입니다. 헨리 8세는 영국을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의 대가는 피와 고통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중세 영국의 확실한 끝과 새로운 시대의 격동적인 탄생을 표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 아이러니는 윈저의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 수세기 동안 묻혀있던 그의 시신이 역사가들을 계속 궁금하게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1873년 그의 관이 잠시 열렸을 때 그들은 괴물처럼 비만한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살은 오래전에 검고 기형적인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과도함으로 살고 죽은 왕에 대한 적절한 최종 이미지였습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당신 고귀한 시청자여, 우리와 함께 역사의 어두운 홀을 걸었으니 이 여정에서 무엇을 가져가시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로마노프의 몰락, 러시아의 마지막 황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요.